어제까지는 분명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고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슴 명치 끝에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밀려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은데 내 마음속은 캄캄한 지하방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아픈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한숨이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이 떠오르지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해야 할 친구가 생각나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이내 내려놓고 맙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주책바가지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거리는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오늘도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속절없이 흘러가고 밤이 찾아오면 덜컥 겁이 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했나 밥 먹고 걱정하고 한숨 쉰 것 말고는 한 게 없구나 싶어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최근에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 풍파 다 겪고 나면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목처럼 묵직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약해졌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이럴까? 이제는 좀 의연해질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고 예민할까? 스스로를 타박하고 다그쳐보지만 마음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마음 수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계절이 가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기에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겪었기에 우리의 마음은 젊은 날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만큼은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누구보다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한 사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구해보려 합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노년의 불안과 외로움을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고 가족과 생이별한 채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외딴 곳에서 정약용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 흐르는 물길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답을 찾으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려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다산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 마시듯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풀려난 것은 그의 나이 57살 때였습니다. 강진이라는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무려 18년을 견뎌낸 후였습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동네 주막의 뒷방 한 칸을 겨우 빌려 지내야 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밤이면 얇은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의 분통이 터져 벽을 치기도 했고 자신을 배신한 동료들을 생각하며 이를 갈기도 했을 겁니다. 그 긴 밤 동안 정약용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두려웠다가 끝내는 깊은 절망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 경세우표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저술들 사이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행간에는 정약용의 내밀한 고백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찬물을 끼얹으며 참았고, 외로움이 밀려오면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며 잊으려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기대를 하지 말자,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놈은 참으로 묘해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용수철처럼 더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잊으려 하면 더 생각나고 참으려 하면 더 화가 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정약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없애거나 잘라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둑이 터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혼자 남겨질까 봐 무섭구나.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신기하게도 거칠게 날뛰던 마음이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라. 대신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라.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숨기고 태연한 척, 의연한 척해야 어른답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억지로 강해질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강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길을 트면 그 물로 논밭을 적시고 생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다독이며 살아갈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건강하던 몸이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직장이나 역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떠나갑니다. 그 상실의 한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약용 같은 대학자도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아,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 마음이 이토록 흔들리는지 5가지 이유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유를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내 마음의 정체를 알면 다루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나이 먹으면 둔해진다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얇은 유리잔처럼 투명하고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툭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뉘앙스 하나, 찰나의 표정 변화까지 감지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지 귀찮아하는지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그 상처가 며칠씩 때로는 몇 달씩 가슴에 멍처럼 남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젊은 부모였다면 바쁜가 보다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내가 한 잔소리 때문에 피하는 건 아닐까, 이제 나는 집만 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친구가 모임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 단순히 사정이 있어서일 텐데도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만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나이 70 먹고 이게 무슨 꼴인가? 왜 이렇게 옹졸해졌나?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옹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깊이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결을 더 섬세하게 만진다는 뜻이라고요. 젊은 날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의 속마음, 인생의 비애, 관계의 덧없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보이는 만큼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더 깊이 느끼지만 슬픔과 외로움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감수성입니다. 다만 그 감수성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억누르지 마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 하나만으로도 날카로웠던 감정의 칼날이 조금은 무뎌질 것입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둥글게도 되고 네모나게도 됩니다. 하지만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욕심은 획득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월급, 자식들의 명문대 합격.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남은 건강을 잃지 않기를, 얼마 안 되는 자산을 잃지 않기를, 자식의 효심을 잃지 않기를,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잃지 않으려는 마음은 얻으려는 마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얻지 못하면 아쉬운 대로 살면 되지만 가진 것을 잃으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올라옵니다. 사실 자식 보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와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창회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입지가 줄어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할수록 현재의 초라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시골 구석에 처박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서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고 혹시나 다시 불러주지는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욕심, 다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그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욕심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라 없앨 수 없지만 그 욕심이 향하는 관역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스스로를 인정하는 욕심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벼슬길에 오르고 싶은 욕심을 좋은 글을 남겨 후세에 전하겠다는 욕심으로 바꿨습니다. 욕심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자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은 욕심을 내가 나를 돌보는 욕심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욕심을 내가 남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욕심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움켜쥐려고 하면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면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써보세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방향을 아주 조금만 틀어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가 주는 피로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의 폭은 좁아졌는데 관계에서 오는 피로는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활력소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 잡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누구는 몸이 아프고 누구는 손주 보느라 바쁘고 누구는 마음이 상해서 안 봅니다. 겨우 날짜를 잡아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아픈 곳 자랑, 자식 자랑, 아니면 며느리 흉보기 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진이 다 빠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내가 오늘 거기 왜 갔나 싶어 허무해집니다. 그렇다고 안 만나자니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에 나만 남겨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통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노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자니 귀찮아할까 걱정되고 안 하자니 남남처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보면 알아서 먹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자식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또다시 전화기를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찾아오는 제자들이 반가우면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버거웠습니다. 멀리서 온 편지가 반가우면서도 답장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관계의 가지치기를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관계에도 계절이 있어서 봄처럼 피어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가을 낙엽처럼 저물어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서로가 괴롭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겪어라. 그리고 떠나는 인연은 바람처럼 보내주어라. 여러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마세요.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만 곁에 두어도 인생은 충분히 짧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는 그냥 마음속으로 잘 지내라 빌어주고 보내주세요. 자식에게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품을 떠나 독립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손님이 왔다가 가듯이 자식도 가끔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으로 여기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건 죽으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관계, 의무감으로 맺어진 관계를 털어내야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관계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자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고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요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집안일 하느라 엉덩이 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발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나니 원하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견딜 수 없이 불안합니다. 집안에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리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켭니다. 보지도 않는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라디오를 크게 켜놓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고요함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고요해지면 생각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덮어두었던 지난날의 후회, 아쉬움, 상처들이 침묵의 틈을 타고 비집고 올라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소음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의미 없는 동영상을 몇 시간씩 봅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는 꼴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처음 겪은 가장 큰 고통도 바로 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강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고립.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그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번뇌가 들끓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흙탕물이 가라앉듯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음 속에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고요함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정적 속에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후회와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구경하세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내 생각을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고요함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지기 위한 준비 상태입니다. 호수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비춥니다. 하늘의 구름도 밤하늘의 달도 고요한 호수만이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불같은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온화한 할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 소심했다면 이제는 대범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습니다. 화가 나도 웃고 싫어도 좋은 척합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의 본 모습을 꽁꽁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 속병이 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괜한 짜증을 부리고는 또 후회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병이 된다.
소심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소심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신중한 것입니다. 급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급합니다. 그건 열정적인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예민합니다. 그건 섬세한 것입니다. 왜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부정하려 하십니까? 왜 남들이 정해놓은 좋은 노인의 틀에 자신을 구겨 넣으려 하십니까?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기질을 좋게 활용할 방법을 찾으세요. 예민해서 상처를 잘 받는다면 그 예민함으로 꽃을 가꾸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성격이 급해서 참을성이 없다면 그 부지런함으로 매일 아침 운동을 하거나 동네 청소를 해보세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소심해서 남 앞에 나서기 싫다면 굳이 모임에 나가지 말고 혼자만의 취미를 깊이 즐기세요. 누구보다 풍요로운 내면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니 불편한 겁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몸에 가장 편한 옷을 입으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합니다. 자신을 억누르며 착한 척하는 노인보다 자기 성깔대로 살지만 행복해 보이는 노인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유를 알았으니 구체적인 태도를 배워야겠죠.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마음가짐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해하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8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친구는 왜 나한테만 저럴까? 세상은 왜 이렇게 말세가 되었을까? 밤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세상 일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해하려고 파고들수록 오해만 쌓이고 미움만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자책으로 끝이 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부조리를 겪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고 간신배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그는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수용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해보세요.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세상이 변했나 보다 하고 퉁치고 넘어가세요. 이유를 따지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가 오면 왜 비가 오지? 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산을 씁니다. 인간관계의 비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마음의 우산을 펴세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김씨네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데, 이 여사는 남편이랑 해외여행 갔다는데, 박영감은 아직도 정정에서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속사정을 비교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의 집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기업 임원 아들을 둔 김씨는 아들이 바빠서 얼굴도 못 본다고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해외여행 간 이 여사는 여행 가서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해 보이는 박영감도 밤마다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다만 남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감추고 웃는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 가짜 모습에 속아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을 때 한양에 있는 친구들은 고관대작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비참했겠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비교를 멈췄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습니다. 어제보다 책을 한 줄 더 읽었는가?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졌는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화려한 벼슬을 했던 친구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초가집에서 글을 썼던 정약용의 이름은 불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남의 인생이라는 차로 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귀한 삶입니다. 셋째, 완벽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존경받는 완벽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완벽주의는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있으면 못 견디고, 자식이 말실수 하나 하면 못 견디고, 자신이 깜빡 잊어버린 일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숨이 막힙니다. 조금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입니다. 조금은 헐렁하게 사세요. 기억력이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 하고 웃어넘기세요.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니 이런 것도 틀리네. 하고 인정하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사람들은 인간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완벽한 노인보다 편안한 노인이 훨씬 더 사랑받습니다. 넷째,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KTX처럼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질주했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행열차를 타야 할 때입니다. 아니,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빨리 달리면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길가에 핀 꽃도 보이고 돌틈에 핀 풀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도 보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비로소 느림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모든 것을 천천히 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찻잔의 온기를 천천히 느끼고 글을 쓸 때도 먹을 천천히 갈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그는 삶의 진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게으르게 사셔도 됩니다. 밥 먹는 시간도 2배로 늘려보세요. 꼭꼭 씹어살의 단맛을 느껴보세요. 산책할 때도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세요.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쌓아둬도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도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창밖의 풍경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의 바람을 느끼세요. 그게 나이 들미 주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로또 당첨 같은 거창한 행운은 잘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크게 성공하거나 집값이 폭등하는 일도 드뭅니다. 그런 큰 기쁨만 기다리다가는 평생 우울하게 살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 주변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기쁨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달달함, 우연히 들른 공원에서 맡은 라일락 향기, 텔레비전 보다가 배꼽 빠지게 웃은 순간, 이불 빨래를 하고 난 뒤에 뽀송뽀송한 감촉,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텃밭을 가꾸며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가족의 편지가 오면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자잘한 기쁨 여러 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만 찾아보세요. 점심이 맛있었다. 하늘이 참 파랬다. 무릎이 덜 아팠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익혀야 진짜 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7일간의 마음 정리 연습을 제안합니다. 거창한 숙제가 아닙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하지만 효과는 아주 강력한 마음 근육 운동입니다. 1일차 관찰하기.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제3자처럼 관찰만 해보세요.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네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불안할 때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하고 알아주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CCTV가 되어 나를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2일차 이름 붙이기. 오늘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가슴이 답답하면 이건 섭섭함이야, 이건 외로움이야, 이건 두려움이야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뭉뚱그려 기분 나빠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세요. 감정은 이름을 불러주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귀신도 정체를 알면 무섭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3일차 딱 한 번만 비교 멈추기. 오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려는 순간이 오면 딱 한 번만 스톱을 외치세요.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할 때 속이 상하려 하면 속으로 그건 그 집 사정, 우리 집은 우리 집 사정하고 선을 그으세요. 하루 종일 안 해도 됩니다. 딱 한 번만 성공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승리감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4일차 아주 천천히 하기. 오늘은 한 가지 행동을 평소보다 2배 느리게 해보세요. 양치질을 아주 천천히 구석구석 하거나 차를 마실 때 향기를 1분 이상 맡고 마시는 겁니다. 천천히 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명상이 별건가요? 이게 바로 생활 명상입니다. 5일차 10분간 멍 때리기.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에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음악도 끄고 스마트폰도 치우세요. 그냥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으세요. 심심하고 지루할 겁니다. 그 지루함을 견뎌보세요. 뇌가 쉬는 시간, 마음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6일차 작은 기쁨 3가지 기록하기.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왔다. 김치찌개가 잘 끓여졌다. 손톱을 예쁘게 깎았다. 적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기록하면 내 것이 됩니다. 일주일만 적어봐도 내 인생이 제법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7일차 나에게 말 걸기. 거울을 보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오호야 본인 이름.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참 좋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토닥여주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여전히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흔들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말년에 가장 좋아했던 일은 그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당의 꽃을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업적도 높은 벼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인생의 마지막 해답이었습니다. 삶은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걸어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해는 내일 뜨고 내일의 바람은 내일 붑니다. 오늘의 몫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안하기를, 따뜻한 햇살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는 인생의 쉼터,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